네, 네이버 검색창에 샴푸로 검색 안 하시면 머리는 점점 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검색하셔서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 머리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아, 제 머리. 아, 정프로님 머리. 아, 부러우네. 아, 네. 시청자분들이 내 머리가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아니, 걱정하면서 샴푸를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보기 힘드실 건데 계속해서 검색 안 하시고 클릭 안 하시면 제 머리는 점점 더 망가집니다. 여기서 어떻게 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샴푸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희 박병창 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렇게 반갑습니다. 찰랑찰랑한 머리. 아하, 저래야 되는데 샴푸를 깜빡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한번 쭉 가볼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은 혼조였는데요. 다우는 0.58, S&P 500이 0.17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0.27 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히 국제 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고요. 예. 달러인데서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WTI가 86달러, 고점으로부터 조금 떨어졌죠. 그래서 어제 유가 관련된 에너지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인데스가 105, 이게 고점이 107이었습니다. 예. 105, 106에서 왔다 갔다 좀 했었고요. 지금 105.4까지 소폭 떨어졌습니다. 원화가 1256원 정도까지 갔었죠. 지금 1356원까지, 지금 1343원까지 소폭 떨어졌고요. 예. 최근에 그 위안화하고 3개월 만기 국제 수익률은 맨날 똑같아요. 제가 매일 이걸 치기 때문에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냥 계속 똑같은 상태에 있고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5%를 두 번 터치했습니다. 장중에. 근데 어제도 5% 위를 터치했다가 4.84 지금 제가 아침에 자료로는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단기의 짧은 시간에는 꽤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네, 2년 만기는 5.04.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만기 국채 수익률이 변동폭이 크고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기준금리를 추정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달러인데스가 떨어지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 IT 섹터나 커뮤니케이션 sek터가 상승했습니다. 요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옛날에 빅테크라고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요. 예. 이게 IT하고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분리됐습니다. 아. 빅테크 애들 있잖아요. 아마존이나 이런 거는 커뮤니케이션 섹터고요. 네. 반도체나 이쪽은 IT. 통신 IT 섹터로 떨어져 있거든요. 한 2년 전에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군데 요 두 섹터가 상승을 했고 요거는 이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가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에너지와 소재가 하락하면서 다우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떨어지고 네. 나스닥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특징을 또 하나가 말씀을 드리면 S&P 500의 장중 저점이 마이너스 0.83이었습니다. 지수로는 4,189포인트. 4,000일을 무너졌어요. 예. 장중 고점이 플러스 0.75였습니다. 네. 플러스. 예. 예. 1.5%죠. 예. 장중 등락폭이. 네. 그리고 종가는 마이너스 0.17. 약보합 수준에 끝나서 4,217포인트 끝났거든요.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는 얘기예요. 고개 한번 살짝 들었다가 다시 예. 숙인 모양새죠. 그러니까 아래도 꼬리가 굉장히 길고 위도 아. 꼬리가 길고 그러니까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오늘은 차트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어제 차트를 보여드렸죠. 네. 제가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기억나시죠? 음흠. 그 주봉의 추세에서 추세의 상단 부분 가면은 맞고 내려오고 하단 예. 부분 반등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단 부분에 왔잖아요. 여기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제 정프로님이 올라가겠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 하단 부분에 오니까 시장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또 한번 눈치 보기를 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여기서는 강력하게 매도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 등락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점을 찍고 또 다시 또 한번 반등을 주는 걸 우린 기대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 발표 PC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좀 보적 심리로 관망하면서 이번 주는 보자라는 심리가 더 많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저한테 시황을 묻거나 아니면 저도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묻거든요. 대부분 좀 확인해야죠. 라는 게 되게 제일 많은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좀 확인하고 넘어가려는 심리가 더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장중 5% 터치 후에 다시 좀 떨어졌습니다. 그거 이제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특징주는 엔비디아가 플러스 3.84, ARM이 플러스 4.89 큰 폭으로 요즘의 분위기로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예. 엔비디아가 429달러인데요. 엔비디아가 지난번 적점이 400달러 근처예요. 초반이에요. 이걸 깨냐 안 깨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고요. 반면에 인텔이 3% 하락을 했습니다. 요거는 엔비디아가 ARM과 PC용 칩 개발 중이다. 2025년부터 PC단에 칩을 제공하겠다. 판매하겠다. 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인텔 본진인데요. PC용 그렇죠. 칩이면. 인텔의 본진이죠. 예. 인텔이 이걸로 먹고 사는데 이걸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은 하락하고 엔비디아는 상승하고 ARM도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들의 이슈입니다. 전체 섹터의 이슈가 아니고요. 이들의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애플 플러스 0.07, 아마존 플러스 1.11, 뭐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8, 뭐 이 정도예요. 아까 공자님 전해주시는 것 같던데 지금 주요 빅테크에 있는 IT나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이번 어닝에 대해서 애플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예. 애플은 제가 어제 주간 얘기하면서 이번 주 후반으로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자료들을 보니까 11월 2일 날 한다 그러네요. 그건 좀 정정해서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다 말씀 드리고요. FOMC 회의 끝나고 안 해요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의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은 한 작년 비교해서는 한 두 네. 자릿수 정도 증가하는 쪽으로 계속 증가하는 보고 있더라고요. 쪽으로? 증가하는 쪽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요게 전환점이 좀 됐으면 좋겠다 내심 그런 기대는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저변은 여전히 뭐 국제수준은 높은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보수적 심리가 더 많이 있는 상황이고 차트로 볼 때는 저점 라인, 지지 라인 정도 와가지고 거기서는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한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네. 지지라인 밑으로 뚫리면은 매물 나오는 거죠. 무섭게 뚫리죠. 매물 나오죠. 그 제가 보여드렸듯이 왜 우리나라도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추세 작은 폭으로 상승 추세를 했지만 상승 추세 오다 그걸 깨고 내려가니까 그냥 급락해 버리잖아요. 그 매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4,200포인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지지 라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깨고 나서 어제 매수세가 들어와서 어떤 다시 지켰다. 그 정도의 분위기였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비트코인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나는 지금 금 많이 올랐잖아요. 아, 금 많이 올랐어요. 금이 ETF가 뭐 거의 20% 이상 올랐습니다. 금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금이 많이 오른 이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불확실성이 많고 불확실성. 위험하다 그러면 안전자산 최고의 안전자산. 안전자산 금을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체 자산으로 자꾸 가는 거거든요. 음. 그 대체 자산의 하나의 축으로 비트코인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전부터.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쪽이 한 축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예. 비트코인 선물 ETF. 선물 ETF요. 아. 네, 현물 ETF가 상장되니 안 되니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또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선물 ETF는 해놓고 현물 ETF는 왜 안 되냐 그러냐.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청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물 ETF도 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되지 않겠냐라는 심리가 작용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결국은 시장에 안착을 해서 시장에서 인정받는 대체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다른 코인의 다른 쪽은 다 안 좋아요. 비트코인만 그렇게 이 얘기는 뭐 우리 수년 전부터 맨날 하는 거잖아요. 네네. 비트코인만 시장에서 인정받는 코인으로 대체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인해서 최근에 단기 급등했습니다. 지금 3만 달러 좀 넘어섰죠. 아, 그러네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미 증권거래위원회 승인이 임박했다. 예. 아, 그런 이게 얘기를 하고 호재로 있는 작용을 거죠. 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금하고 한동안은요 금도 안 된다. 사람들이 그냥 해석을 맘대로 해요 주관적으로. 이 굉장히 위험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막 이랬을 때도 금은 안 오르고 비트코인만 좋으니까 야 금보다 더 안전자산이 대체 자산이 비트코인이야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디지털 금이다. 막 예, 그러면서. 예, 그랬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개념으로 갖고 있긴 해요.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얘는 비트코인 따로 움직이는 자산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환율이나 뭐 이런 거에 엄청나게 자산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제일 안전하던 국채보다 오히려 낫지 않겠냐라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오르는 부분도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4,400만 원 됐네. 예, 이번에 올랐습니다. 예, 그럼 어제 국내 시장 한번 같이 보시죠. 예, 국내 시장은 반등 시도를 좀 했어요. 일단 미국 시장 하락하면 하락으로 불고 시작했기 때문에 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락폭이 작았어요 아침에. 예. 왜 그랬냐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하락한 건 옵션 만기 이벤트라는 게 상당히 있었고 우리 시장은 목요일 금요일 날 이미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우리 그 장 시작 전 9시 전에 선물 시장 시작하는 거 아시죠? 이번에 제도가 바뀐 거잖아요. 예.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보니까 사더라고요. 9시 전에. 네. 그러면서 소폭 하락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등 시도를 했었어요. 장중에. 그런데 외국인들이 선물 아침에 한 2,000에서 3,000 계약 사더니 순매도로 전환하더라고요. 다 팔아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반등 힘이 약화되고 결국은 윗꼬리를 생기면서 그냥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건 실전 매매의 팁들인데요. 네. 선물 현재가 화면을 보면은 지금 몇 계약이 들어와 있냐 매수 총 계약수와 매도 총 계약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 옆에 선물은 독특하게 건수가 있습니다. 건수가 몇 건이냐? 몇 건이 매수 건수가 들어와 있냐, 몇 건이 매도 건수가 들어와 있냐가 있거든요. 근데 선물 시장에서 이건 경험적으로 볼 때 이쪽에 하시는 분 다 거의 대부분 아실 건데요. 건수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선물은 건당 얼마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허수로 네. 2,000 계약 매수인데 1,000 계약 매수해놓고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건수가 매도는 1,000 건수뿐이 안 되는데 매수는 막 3,000 건수야. 이거 사겠다는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건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9시 전에 8시 45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 건수를 보면은 그날 시작을 좀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매수 건수도 많았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면서 그래서 어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시작 때는. 그런데 외국인들이 그냥 전부 다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매도 순매도 전환하면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은 어제 거래대금은 진짜 급감했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못 파서 어제 오늘 아침 데이터를 정확하지 않아서 안 가져왔는데 네. 코스피가 6조 원대고 코스닥이 5조 원대였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합쳐서 11조뿐이 안 되잖아요. 거래대금이 예.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냥 한 시장에서 10조, 15조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양 시장 합쳐서 11조, 12조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다들 재미없으신 거죠. 엄청나게 취약해져 있는 거죠, 유동성이요. 네, 네. 그런데 그 가운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샀다, 팔았다 하니까 시장은 외국인 선물 거래에 의해서 그냥 왔다 갔다 가격이, 하고 있는 그런 그렇겠네요. 상황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종목들은 반대 매매가 많습니다. 예. 기관들도 여전히 로스컷이 있고요. 그래서 종목별로란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 전체적인 게 아니고 특정 종목 같은 섹터 내에서도 어떤 종목은 어떤 오르고 어떤 종목은 빠지고 그러거든요. 전에는 같이 오르고 같이 빠졌는데 지금 안 그런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수급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더 팔 게 남아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더 약하고 이미 다 팔고 매도가 이제 거의 없다라고 판단되는 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런 차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 와중에 뭐 개별 테마로는 중국 폐렴 확산이 됐다는 뉴스가 있었고 우리나라에 지금 소에 피부병이 있었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그냥 그 제약 바이오의 조그만 주식들이 그냥 테마가 좀 있었다 정도 뭐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 관련 병도 있고 또 무슨 폐렴도 어디서 또 시작했다고. 네, 중국 쪽에서. 예.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테마를 이루어지고 좀 있습니다. 중국 요새 말썽 많이 부리더라고요. 막 맥주에다 오줌 싸고 막. 아 진짜. 그 사진 진짜 너무 충격이더라. 그거 우리나라에 독점 그 수입하는 업체 굉장히 힘들어지겠더라고요. 그 칭따오였죠 아마. 네, 네. 네. 자, 전체적으로 그래서 반등을 했으면 반등 좀 해야지 막 맨날 우리 기다리잖아요. 네. 그런데 반등 시도 하다가 밀렸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은 혼조였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은 ETF가 미국에 있는 ETF가 0.4 정도 소폭 그냥 강보합 정도 조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또 아침에 그런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투턴 반등 시도를 좀 맨날 해요. 그런데 매수세는 별로 없고 뭐 외국인들 선물 조금만 매도하면 그냥 빠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 전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근데 예전에 그 예. 박 기자님 말씀 주셨던 건데 예. 그
이거 신용 관련한 부분들 증거금리를 높이면 네. 거기에 대한 유동성 많이 줄어든다고. 예. 그리고서 어제 키움에서 또 이렇게 뭐 포스코, 뭐 에코프로비엔 뭐 네. 이런 데들 다 증거금리를 상향했잖아요. 예, 100%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도 그 유동성 안 들어가면 매수세가 좀 약해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해지는 거죠. 어떻든 간에 신용거래다 우린 일반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은 신용거래 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신용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전체 시장에 1억 분이 없는데 신용은 2.5배 해주잖아요. 네. 그럼 1억 5천만 원의 유동성이 더 시장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았다. 그러면 그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채팅창에 증거금 30에서 100으로 올리면 증거금 어떻게 되나요? 질문 있으셨는데 네. 신규 취급액 기준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는 거고 예, 예. 팔고 다시 사면 팔고 다시 사면 이제 신용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으로 깨진 사람들은 신용으로 복구하려는 속성을 가져요.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왜냐면 신용을 해서 2.5배 기준으로 깨졌 1억 깨질 걸 2억 5천 깨졌는데 그쵸. 벌때 그거를 현금으로 해서 언제 벌어? 언제 복구해? 그래서 신용 거래하는 사람은 신용으로 계속 거래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증거금 100%로 바뀌어 버렸어. 그럼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아예. 아예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S&P 제조업 및 서비스 PMI 미국에 발표가 되고요. 주요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뭐 이런 종목들, 코카콜라, 우리나라 포스코홀딩스 실적 발표합니다. 시황에서 매크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까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를 장중에 터치한 게 2번 했습니다. 제가 요거 조금 요즘에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 바람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 모두의 가지고 바람이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논란을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시면요. 과거에 이게 3% 터치했을 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 3% 올라섰다가 빠졌다가 이거 3% 넘길 거야. 그런데 결국 3% 넘겼어요. 3.2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3%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시장은 근데 최초에 거기를 넘어설 때는 엄청난 텐트럼을 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나중에 3% 되니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시장이 안정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5%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를 장중에 2번이나 터치를 했는데 이게 5%가 하단이 되면서 5% 위로 안정적으로 5% 위로 가버린다. 이거 위험하죠. 이건 안 되는 거고. 예, 예. 5% 자꾸 터치하면서 맞고 내려오고 하더라. 주식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것도 수급이기 때문에 맞고 내려오고 하더라. 그러면 야 이거 5% 위로 가는 건 시장에서 안 뚫린다. 이거는 용납하지 않는구나. 또는 이거 안 좋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시장이 점차적으로 이거 5% 위로는 그 위로에 안착을 안 할 수 있겠구나. 요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5%를 터치하고 내려오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5% 위로 이게 안착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게 5% 위로 올라간다는 게 미국의 경기가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잖아요. 미국의 예. 경기가 정말 좋아서 올라가느냐. 그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경기에 대해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까. 예. 또는 뭐 일반적인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 수급을 체크해 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지정학 리스크, 정치 리스크 막 이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또 돌발로 뭐가 나올지 모르니 그러면 또 위로 팍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 두려움을 시장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추가 리스크를 확인하려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자료들을 보면 지금 그 내년도 시황 보고서들이 각 증권사에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때 올 연말에도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시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 거기에 보면은요. 기업 가치도 아니고 기업 이익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의 리스크가.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런 리스크가 뭔지를 보시고 그런 게 해소되는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는 모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하는 거 아까 말씀 주시기를 EU에서 휴전협정 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예. 예. 미국은 반대한대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반대한대요.
근데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 이거 우리 모르는 거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이 국채 수익률이 5% 위로 올라갔을 때 수급 상황에서 이게 맞고 내려오고 하는 게 계속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있어요. 이러다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면서 만약에 뭐 S&P 500이 진짜 4,200 깨고 내려가 막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연준이 가만히 있겠냐? 예. 연준은요 기준금리 외의 정책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연준은 기준금리 외에 다른 커멘트가 나올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자라는 게 아니고 그걸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다른 거예요. 코멘트가 뭐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미 행정 당국에서 채권 매수세가 없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채권들 있잖아요. 거래가 안 되는 채권을 니네가 우리가 사줄게. 그럼 걔는 현금 생기잖아요. 예, 예. 그 현금으로 지금 여기서 지금 채권 거래해. 이걸 내년 1월부터 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9월에 말 들어왔다가 지금 쑥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쵸, 예. 근데 1월부터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나 그리고 거래 안 되는 채권이 있는데 예. 걔네들을 그냥 사준다고요? 그렇죠. 누가? 정부가 정부가? 만기되기 전에 갚는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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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러면 돈이 생기잖아요. 생기니까 그걸로 딴 것도 산다. 그거 또 사면 그러면 돈은 0이잖아요. 사실은 0이에요, 0. 그 돈 가지고 왔다 갔다만 한 거예요. 왔다 갔다만. 왔다 갔다만 하게 만든다. 이 연준도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장기 국채하고 단기 국채를 가지고 이 갭이 생기면 장기 국채를 팔아서 단기 국채를 사게 유도하든지 단기 국채를 팔아서 장기 국채를 사게 유도하든지 이런 정책들을 쓰거든요. 오퍼레이팅 트위스트 이런 거 그런 것들도 하고 이 정책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지금 솔솔 나오는 게 저거잖아요. 중립 물가 그리고 예. 정책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안정적인가 막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나올 법해요. 연말로 가고 내년 되면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조금 더 우리도 좀 이제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네네.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예를 정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있고 뭐 네. 기업이라고 할까 하여튼 뭐 어떤 경제 주체 뭐 금융권 뭐 기업 이렇게 있는데 예. 그냥 1,000억씩 쭉 셋 다 갖고 있으면 예. 그냥 계속 갖고만 있는 건데 만약에 1,000억을 줘 주시고 제가 또 여기 줬다가 예, 예. 여기서 또 다시 줘 주고 여기 제가 또 다시 갖고 그러라는 이런 식으로 거죠. 하면 예, 예. 유동성이 훨씬 더 풍부해지죠. 유동성 풍부해지고 저 금융 쪽에는 좋은 거예요? 예, 그래. 예. 아 그래요? 금융은 유동성으로 움직이니까 돈은 그대로 서로 있더라도 돈이 엄청나게 많아도 또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걸 돈 맥경화라 그러잖아요. 그럼 디폴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돈이 움직여 다니게 만들어주는 정책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 다니게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 이건 뭐 지금 당장 얘기도 아니고 지금 걱정도 많은데 그래도 그냥 뭐 지금 맨날 똑같은 얘기 저도 하기 싫어서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나라는 뭐 진짜 지금은 그냥 수급 왜곡이 해소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워낙에 지금 로스컷이라고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수급 불안정의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매크로가 좀 안정이 돼요. 매크로 안정이라 하면 국제 수익이 안정이 되고 다른 데서 좀 떨어지고 안정이 돼요. 예. 그럼 외국인들 매도가 멈추겠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파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 전체 외국인 비중은 주가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반도체만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 저쪽이 많이 팔아 2차 전지를 많이 팔아서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 매도가 막 지금부터 계속 엄청나게 나빠서 우리 시장이 계속 파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 기관 매수가 따라 들어옵니다. 기관 매수 들어오거든요. 이게 기관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빈집 털기, 낙폭과대 요거 잘해요 우리나라 기관들은요. 그럼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면 심지어 안정이 되면 수급 정상화되고 그럼 뭐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 낙폭과대 종목들 성장주 중에서 이런 종목 먼저 막 반등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게 베스트 시나리오에 안타깝지만 요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안 그런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드리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됐을 때 그럼 이제 정상화 되는구나.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뉴스 몇 개 빠르게 좀 살펴볼까요? 네. 네, 빌 에크먼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 해석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 공매도 이제 안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10년 만에 국제 수익률이 5% 이상 갔다가 이게 짧은 시간에 또 떨어졌어요. 근데 장기적 공매도 유지하기에 시장 불확실성이 크다. 장기적 공매도 청산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이 위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바뀔 수도 있어요. 금방금방. 트레이딩이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항상요. 최근의 경제 지표는 미국 경제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네. 자, 경제가 둔화되면은 이것이 만약에 경기가 둔화돼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 연준은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면은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러면은 국채 수익이 떨어지면서 국채 가격이 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매도 취하고 있으면 자칫하면 이제 큰 손실을 보잖아요. 요 얘기를 하나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경기가 침체되면 돈들은 안전자산인 장기 국채로 자금 이동하는 게 맞다 결국은. 예.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는 공매도 떨어지고. 청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얘기에 그러니까 요즘에 월가에서 나오는 또는 구루들이 얘기하는 거에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소비도 계속해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두 번째 얘기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연준이 지난주 금요일 날 금융안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등급이 낮은 소비자 대출 연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피치사에서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요. 미국의 자동차와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 그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29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비우량 자동차가 비우량하고 우량하고는 차이점이 아마 고급차하고 그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급차하고 좀 저가차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우량 자동차 대출 60일 이상 연체율이 6.1%. 고금리 인플레로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뱅크레이트에서 나온 자료는요. 최저 신용 등급의 금리가 신차는 14%, 중고차는 21%. 와. 어마어마하죠. 21%면 우리나라 대부업 금리보다 높아요. 그냥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저걸 내고 중고차 산다고요?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은요. 미국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자료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빌리 앱커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국의 경기와 소비는 둔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걱정하는 건 뭐냐면 둔화에서 더 나아가서 침체로 가고 위기로 가지 않겠냐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고 빌리 앱커먼 요거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그런 조짐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빠르게 시작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연준이 여태까지 한 게 뭡니까? 연준 저도 이제 증권사에 입사해서 이제 29년 차 되고 있는데 네. 금리 인상을 쭉쭉쭉쭉 하다가 뭐 좀 문제 터지면 그냥 한 방에 금리 인하 해버리고 좀 맨날 그랬잖아요. 충격 오고. 예. 그렇게까지 그냥 할 줄 아는 게 그분이 없나? 왜 그렇게까지 해? 그냥 그 전에 그런 위기가 오기 전에 이걸 컨트롤 못하나? 맨날 이런 비판을 받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비판을 받잖아요. 그런 걸 많이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지금 장기적 공매도에 대해서 청산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거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해석을 좀 해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10월 수출입 동향 20일까지 나오잖아요. 수출은 4.6% 그리고 수입은 0.6% 증가해서 무역수지 37억 달러 정도 적자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수출 4.6%는 조업일 수익 고려시 8.6%로 지난 1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조금 고무적이에요. 그래서 수출입 지표를 가지고 시장을 따지는 사람들은 시장은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들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김영익 교수님이 주로 예, 수출입 동향 많이 보시던데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죠. 예. 그래서 그 논리로 따지면은 시장은 지금 저평가 국면에 왔고 터닝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건 정청도 쓰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기업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중국이 폭스콘의 중국 본토 회사와 시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와 토지 사용 조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폭스콘을 비롯한 대만 회사들은 본토에서 발전 기회와 이익만을 누려서는 안 되며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도 져야 된다. 지금 그 폭스콘 회장이 대만은 대통령인가요, 총리인가요? 네, 대만이요? 선거 나온다고.
대만은 총리. 총통 아니에요? 총통이라고 부르네. 갑자기 보통 이제 총통이라고 많이 출마한다 했던 것 그러잖아요 같은데. 지금요. 네. 출마한다 그러잖아요. 막 그런 거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총통이네요. 예. 연관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는 워낙에 대만, 폭스콘, 애플 막 여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런 뉴스가 또 혹시나 이쪽에 뭐 조금 우리한테 타이트하게 작용되는 게 있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분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폭스콘 창업자가 네. 맨날 삼성전자 막 욕하고 삼성전자 욕하는 걸 막 마치 국시처럼 여기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친중이잖아요. 네.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는 우리가 저는 제 영역이 아니니까요. 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중국 흑연 수출 통제 있었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 일본 반도체 소재 규제식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빠르게 맞대응하겠다. 지금 이 인조 흑연을 성공시킨 데가 포스코 퓨처엠이거든요. 예. 그 음극재 3,000톤 생산하고 그리고 또는 대체 물량을 확보하면서 요번에도 이거 넘어갈 수 있도록 좀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LNF가 유럽 배터리사에 대규모 양극재 공급하는 공급 계약 맞췄다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저게 신기하더라고요. 유럽에 배터리사가 있나. 저도 이거 좀 알아보다가 결국 어딘지 최종적으로는 아직 못 찾았는데 저 유럽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라는 게 더 오히려 좀 놀라웠었어요. 아직까지 배터리 양산하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공장들 아닐까 공장들? 뭐 노스볼트나 이런 데들이 네. 이제 만들긴 했다 그러는데 아직 양산은 못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서 회사를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계약 거래 예. 회사이기 때문에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지금 말씀대로 다 회사인데 공장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지 뭐 그까지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조청에서 합병 건 통과됐습니다. 셀트리온 97%, 셀트리온 헬스케어 95%로 합병 승인됐습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내용은요. 합병 반대 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예. 11월 13일까지 해야 되는 거고, 요거 각 증권사에서 지금 손님들한테 맨날 이거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 지금 행사할 수 있는 건데, 특이한 점은 국민연금이 기권했습니다. 아, 요거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기권한 거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주가 봐서 하겠다는 야는 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행사하면은 이것만 1조가 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정진 회장은 이게 원래 한도 1조 정도 하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1조 원이 넘어도 다 사주겠다. 합병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자사수소가 하겠다. 뭐 아무튼 뭐 좋은 뉴스 얘기들을 막 어저께 막 얘기 많이 해놨어요. 많이 해놨는데 주가에 크게 영향을 어저께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이 15만 원이고 지금이 14만 원이니까 네. 이게 만약에 15만 원 안 되면은 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15만 원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뭐 자사주 소각도 하고 어제 뭐 보면은 셀트리온 호재협정 뉴스 막 나오잖아요. 호재협정 뉴스도 내보내고. 그러니까 15만 원이 되면 그 행사 안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넘기면. 16만 원이면 시장에 팔면 되면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주는 건 15만 원에 사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내가 16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굳이 얘한테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15만 원에. 그럼 시장에 팔 수도 있잖아. 그건 상관없나? 시장에 파는 건 상관없어요. 아, 근데 14만 원에 들고 있다. 그럼 회사에다가 돈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14만 원이면 15만 원에 팔면은 만 원씩 네, 얻을 네, 수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국민연금이 긁고 있는 것만 1조가 넘는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향후 주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얘들이 시가총이 높아요. 그렇죠. 예. 그 얘들이 시가총이 높아서 이 지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좀 이런 플로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합병 관련된 소식까지 우리 박 이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고요. 채팅창에는 왜 정프로 머리 보면서 한마디도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뭐 혹시 좀 첨언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뭐 첨언.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왜냐면 뭐,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뭐 네. 한 번쯤은 저도 한 번쯤 그렇게 해보고 싶을 때가 있긴 변동성을 한데. 좀 주고 싶다. 네. 네. 답답하면 한번 해보시죠. 쉬운 머리 아닙니다. 네. 감고 일단 주무셔야 돼요. 아. 일단 감고 주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박병정 이사님, BBC 이사님은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 3%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